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2022년 8회차 지난 8월 21일 날 지난해죠. 진행이 됐던 CS 개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자아의식 모델인 조혜리의 창에서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 유형이고요. 이 문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이 조혜리의 창 문제 같은 경우는 하부 요소를 제시를 해주고 그 사분면에 해당하는 명칭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 유형으로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을 제시해주고 하부 요소를 찾으세요. 최근에는 그런 문제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기를 좀 보면 소극적이고 고민이 많아요. 고리평이고 음성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일단 답은 그대로 나와요. 답은 벌써 사분면에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거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대요. 자, 이건 개선 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 저희가 창에 이름만 이뻐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미지의 영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 미지라는 거 갖고 얘기할 때 unknown area라고 표현하니까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관점일 뿐입니다. 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그래서 요 사분면의 이름들 저희가 이제 흔히 미지의 창이라고 그냥 그대로 부르거든요. unknown area 이런 관점으로 풀이가 가능한 유형이고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타인의 말에 귀를 좀 기울여야 돼요. 타인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이런 걸 저희가 이제 블라인드 에어리어, 맹목 영역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신중하고요. 실수 또는 공격당하는 일이 적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현대인한테 굉장히 많다 그러죠. 이런 걸 우리가 히든 에어리어, 숨겨진 영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넓어요. 또 이 인간관계가 넓다니까 나는 이 창의 범위가 가장 넓어요. 난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을 저희가 전문용어로 푼수바가지라고 불러요.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 공개된 영역, 오픈 에어리어 이렇게 부르죠. 요 네 가지를 갖고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은 오히려 시험에는 조혜리의 창 문제가 나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는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후에는 충분히 틀리지 않고 대비가 가능하실 겁니다. 다음 문제. 자, 존 포웰이 제시한 자아개방의 5단계. 저희 기본서를 보시게 되면 이 5단계가 역순으로 쓰여져 있어요. 역순으로. 그래서 5단계부터 차례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무슨 5단계가 일상적인 회화 수준, 이건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 감정이 실린 것도 아니고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일상적인 회화 수준. 그 다음에 4단계가 되면 한 단계 들어가죠. 이제 정보를 주고받아요.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나에게 정보가 날아오게 되죠. 객관적인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내 생각을 표현하죠. 이 단계부터는 3단계가 이제 내 생각을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두 번째 단계가 느낌을 표현하죠. 내 감정 표현을 합니다. 내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1단계 가면 최상의 의사소통 단계, 저희가 진실의 단계, 이렇게 기본서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그럼 보기를 좀 볼게요. 자아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단지 누가 어떤 일을 했다는 등의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합니다.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합니다. 저게 키워드가 될 텐데 저 키워드만 갖고 보게 되면 단계의 이름은 결과적으로 사실 정보들을 하는 거? 교환하는 단계. 이렇게 찾으시면 되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이게 네 번째 단계에 있던 거죠. 그래서 정보를 주고받는 단계. 이렇게 찾으시면 될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정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5단계부터 1단계까지 내내 제목을 기억하지 않으시더라도 충분히 저희가 연관되는 것과 이어서 문제에 제시된 저 보기에 워딩을 가지고도 문제풀이가 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체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는 20년도 12월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번 8회차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제 5장으로 왔네요. 4장 문제 끝나고. 근데 요 2022년 8회차는 잘 보시면요. 교류 분석 문제가 없죠. 그죠? 교류 분석 문제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교류 분석 내용의 파트가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갈 때가 있고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자, 5장입니다. 서비스의 정의. 서비스의 정의에 대하여 다음 보기와 같이 내용과 같이 주장한 학자가 누굽니까? 하여간 뭐 5장 문제 나오면 왜 학자 안 물어볼까? 라는 게 생각이 날 정도로 무조건 뭐 출제가 된다. 최근에는 그냥 동일 유형이 뭐 이전 3번이나 출제가 됐고요. 보기를 좀 볼까요? 서비스란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활동이나 혜택으로 무형적이며 소유될 수 없는 것으로, 자, 여기까지도 몰라도 돼요. 물리적 생산물과 결부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자, 물리적 생산물이라고 보면 이제 뭐 유형이겠죠. 유형적인 것과 결부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뭐 저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뉘앙스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정의를 하는데 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분명하게. 하지만 정의하신 분은 참 엄청난 분이죠. 경영학의 구루라고 부르는 분인데 아시겠지만 코틀러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생산물과 결부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유형물과 결부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라고 정의한 학자가 누굽니까? 코틀러.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뭐 부의 본질은 효용입니다. 효용. 그래서 생산이란 물질의 창조가 아니라 효용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의했던 사람이 세이죠. 이 정의한 이유는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적 정의에서 서비스는 비생산적 노동입니다 라고 정의한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걸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했던 거 세이. 이 주드라는 양반은 뭐 서비스는 소유권 이전이 없는 재산입니다. 저희가 흔히 그 경영학적 정의에서 속성론적 정의를 배우실 때 잠깐 정의로 나오는 분 중에 한 명입니다. 주드. 자, 그 다음에 뭐 벨입니다. 구매하는 대상의 본질입니다. 구매하는 대상의 본질 이러면 딱 떠오를 수 있는 사람 벨이. 자, 배송. 자신이 수행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활동. 만족 그리고 혜택으로서 판매될 수 있는 것. 이걸 기억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들으신 내용이 뭔 소리야. 그러면 배송.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뭐 우기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여지껏 뭐 강의하면서 보니까 이것만큼 쉬운 방법은 없어요. 이 관점으로 체크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교류 분석 문제가 여기 와 있네요. 없다 그러더니 여기 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놓고 교류 분석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욕구 이론 중 스트로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어디 갔나 했더니 뒤에 나와서 스트로크에 대한 걸 물어보고 앉았습니다. 이 문제 유형은 뭐 동일 유형, 유사 유형이 거의 동수로 출제가 됐고요. 당연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워딩을 바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단위로서 긍정적, 부정적 스트로크가 있습니다. 스트로크는 가장 두려운 게 스트로크의 기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스트로크가 없는 거. 그러니까 긍정이 됐든 부정이 됐든 간에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가장 작은 단위가 스트로크다라고 불려지고 있기 때문에 다 필요한 관점입니다. 2번, 상대방의 어깨를 토닥거리거나 수긍하는 뜻으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건 역시 스트로크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맞아요. 이것도 서로에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니까요. 3번, 인간이 주고받는 스트로크의 방법은 확정적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격 형성과는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이 스트로크라는 게 그래서 어려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그래서 부모님들이 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얼굴이 됐던 아이의 어떤 그 피부에다가 아빠들 같은 경우 이게 얼굴을 비벼대다가 그 수염을 보면 아이들이 까르르 좋아하는 것 때문에 자꾸 애 얼굴에 애 아기 피부에 트러블 날지도 모르는데 자꾸 와서 이렇게 비벼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스트로크라는 것 자체가요, 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주고받는 가장 이 존재 인정에 대한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접촉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 왜 그럼 스트로크라는 말 자체가 이게 찌르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 거고요.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이제 다른 분야에서 쓰이다 보니까 잘 표현을 안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애, 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의 성격 형성과 굉장히 이 많은 영향을 주고요. 실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건 3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문제. 이해가시죠? 모든 인간의 타고난 기본적인 욕구는 자극을 갈망하는 욕구이며 이러한 자극에 대한 갈망을 스트로크를 통하여 채울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방금 전에 해당하는 용어가 있다고 설명드렸죠. 스트로크는 친밀한 신체적 접촉을 의미하는 용어이지만 그 의미가 확대되어 타인에 의한 존재의 인정을 뜻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흔히 얘기할 때 저희가 독거노인, 뭐 독거 청년 이런 말이 굉장히 두렵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존재의 인정을 뜻하는 행위가 차단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실제로 보면. 이해가시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 읽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보기가 바뀐다라는 게 워딩이 바뀔 거거든요. 워딩이.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문제 유형에 나와 있는 보기를 꼭 한 번은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3번에 지금 정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보기가 또다시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분명하게.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동일 유형과 유사 유형이 지금 거의 동수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문제까지 합치면서 지금 동일 유형이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 때문이라도 3번을 보시겠습니다만 나머지 보기도 꼭 한번은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 관점을 꼭 체크하고 보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5장 문제입니다. 서비스의 정의입니다. 다음 중 사전 서비스, 자 비퍼 서비스, 저희 서비스를 받기 전이에요.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관점이고요. 일단 이 문제 유형에서는 꼭 보셔야 되는 게 사전 서비스에 저 5번 보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5번 보기가 맞는 설명이거든요. 지금 맞는 설명인데 제가 왜 이 보기를 읽지도 않고 5번 보기부터 지금 얘기를 하느냐. 저기 나와 있는 파워폭은 자연재해에 대한 긴급 상황 계획 또 뭐 이런 거 고객에게 기술적 훈련과 지침서를 제공하는 것 뭐 이게 나오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사전 서비스 말고요. 또는 뭐 거래 시 서비스, 거래 후 서비스 이런 거 내용을 물어볼 때 올바르지 않은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야 될 정답으로 저 5번 보기가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점을 가지고도 한번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분명하게. 1번 기업이 고객을 맞이하기 전에 고객을 위해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 서비스, 거래 전 맞겠죠. 2번 우수한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3번 판매 전에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판매 가능성을 타진하고 촉진하는 예약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맞죠? 이건 분명하게. 4번 재고 수준의 설정, 수송 수단 선택, 주문 처리 절차 확립 등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자, 이 4번은 언제 이루어져야 되는 걸까요? 사전 서비스가 아니고요. 이건 거래 시 서비스에 필요한 내용이죠. 그죠? 거래 시 서비스에 필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따지면 4번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사전 서비스에는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거래 시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해가시죠?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 유형입니다. 대신에 다른 문제로 변화가 될 때, 다 변화가 될 때 정답을 찾는 방법들을 오히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러브락 문제입니다. 러브락이 제시한 다차원적 서비스 분류에서 다음 도표의 가에 들어갈 업종으로 알맞은 거. 자, 이렇게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러브락 문제는요. 지금 화면에 제시되는 것처럼 이 표에 이 기준을 지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러브락 문제는 이게 태생적인 한계예요. 이 문제. 자, 이렇게 본다면 가라고 지금 보기 때문에 서비스가 사람의 근거한 정도래요. 사람의 근거한 정도를 흔히 저희가 노동 집중도, 노동 집약도 이렇게 불러요. 그죠? 그럼 가면 높대요. 결국 사람이 해야 되는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죠? 서비스 설비 또는 시설에 근거한 정도예요. 흔히 저희가 이제 뭐 개별화 이래가지고 맞춰주겠습니다. 맞춰줍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것도 높대요. 그러니까 이 고객이 뭐 원하는 거에 우리가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관점으로 지금 보게 되면 1번 병원이요. 병원. 의사 선생님이 하셔야죠. 결과적으로 제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이해 가시죠? 노동 집중도가 높아요.
그리고 맞춰주는 관점이에요. 선생님, 저 허리가 너무 아파요. 걷기도 너무 힘들어요. 허리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가서 베드에 누우세요. 일단 간호사 선생님, 메스 갖고 오세요. 배부터 갈라보게. 이러나요? 아니죠. 허리 아픈 것만 해결해주면 되잖아요. 이해가시죠? 이러니까 맞춰주는 관점이 높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따지면 병원이 해당하죠. 그죠? 그럼 회계 같은 경우는 어디 있을까요? 회계. 회계는 나에 들어가 있죠. 나에. 그죠? 사람이 하는 회계사가 있으니까 전문 회계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 집중도가 높겠죠. 하지만 맞춰달라고 맞춰주나요? 가가지고 뭐 요번 거 저희 뭐 무슨 뭐 어떤 세금 연말정산하는데 저 요번에 세금을 좀 탈루를 할 테니까요. 예, 그 탈루할 수 있게끔 좀 금액을 좀 조율해가지고 내가 탈세 금액을 좀 많이 갖고 가게 좀 맞춰줘요. 이건 범죄잖아요. 범죄.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절대. 이해 가시죠? 이러니까 맞춰주는 게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계는 나에 들어갑니다. 자, 전화 같은 경우는 어디 있을까요? 전화는 라에 있죠. 라. 노동 집중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 울리면 누군가가 옆에 따라와가지고요. 제 핸드폰에다가 전원을 넣겠다고 옆에서 뭐 페달을 돌려가면서 배터리를 충전해 주는 것도 아닐 거고요. 그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 렌터카 같은 경우는 다에 해당하겠죠. 다. 사람의 근거가 낮아요. 그죠? 렌터카. 왜 그럼 뭐 선생님들 렌터카 빌리러 가면 렌터카 차량을 빌리면 뒷자리에 거기 직원이 차 갖고 오나요? 아니죠. 차만 빌리잖아요. 저희 차만. 그죠? 나중에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이것도 다에 해당할 겁니다. 그죠? 지하철 타실 때 맨 앞에서 맨 뒤에서 지하철 공사 직원분들께서 끌고 밀고 그래서 움직이나요? 아니죠. 분명하게 한 분만 계셔도 그 승무원 한 분만 계셔도 그 지하철이 다 움직이니까요. 전부 다 이렇게 하죠. 통제 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관점으로 푸시는 것처럼 제시된 저 표를 근거로 해가지고요. 제시된 5가지 보기를 역으로 대입해 보시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러브랑 문제는요. 틀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틀린다는 건 일부러 틀린다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얘는. 이해가시죠? 그 관점으로 좀 체크하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암기하지 마세요. 네. 왜 이렇게 암기를 하시려고 하세요? 암기하지 마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관광 서비스 정의와 관련해 자 관광 서비스의 정의 그러면 저희가 뭐 한 3가지 정도 뭐 기능적 정의, 비즈니스적 정의, 그 다음에 구조적 정의 이렇게 3가지 정도를 기본서에서 확인하시고 있고요.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자 똑같은 문제가 20년도 9회차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면 관광기업 활동을 통하여 고객인 관광객이 호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광지에 와서 뭐 예를 들어 올해 만족을 느꼈어요. 그럼 이 만족을 느낀 사람은 내년에 뭐 할까요? 분명히 또 오겠죠. 그죠? 만족했으니까 다음번에 올 거예요.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간에. 그래서 가치를 낳는 지식과 행위의 총체입니다. 다음번에 오게 되면 또 우리 관광지에 와서 돈을 쓴다는 얘기일 테니까요. 이해가시죠? 만족을 시키고 이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또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한 번 왔다가 그냥 정내미가 떨어져서 다시 안 와. 이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내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수익을 나게 만들어요. 이렇게 정의하는 걸 저희가 뭐라 불러요? 비즈니스적 정의라고 불러요. 만족감을 느끼게 해가지고요. 호감도 느끼게 하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만족감이 커지게 되고 가치를 얻게 된다라고 느끼면 이 사람들은 나가서 구전을 할 테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저희한테. 그래서 비즈니스적 정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종사원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심한 봉사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라고 부르면 기능적 정의라고 찾으면 되죠, 저희가. 그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없어요. 관광 서비스는 모방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형적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되질 않아요. 라고 나오는 건 관광 서비스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라는 어떤 하나의 구조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구조적 정의 저희가 구별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해가시죠?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입니다. 관광 서비스는 이렇게 정의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대표적으로 보시는 게 관광 서비스의 특성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뭐 비용 산출의 난이성부터 시작해서 지각의 위험도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5장 서비스 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6장 문제고요. 이건 오탈자 같네요. 네, 저희 서비스 리더십 문제고 삼성 에버랜드 2005년도에 딱 생각하시면 저희가 서비스 리더십이라는 걸 딱 떠올리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네, 바로 뒤에 있네요. 서비스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소. 자, 구성하는 요소라고 하면 저희가 가장 간단한 건 이제 CMS라고 저도 수업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뭐 서비스 컨셉이라는 게 있고요. 서비스 컨셉, 이거 신념이라고 부르죠, 저희가. 그 다음에 뭐 CM이니까 M 서비스 마인드, 저희가 이걸 서비스 태도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S니까 서비스 스킬, 서비스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게 뭘까요? 자, 동일 유형만 2번 출제가 됐던 문제고요. 뭐뭐란 서비스 리더십의 기초를 세워주는, 자, 이거 보세요. 철학과 철학 전체가 공유해 나가고자 하는 비전, 철학, 비전, 그리고 이를 위해 현재를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 하는 혁신, 철학, 비전, 혁신,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이걸 뭐라 부르냐? 서비스 신념이라고 불러요. 흔히 서비스 컨셉이라고 부릅니다. 네, 서비스 컨셉, 이 서비스 신념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가 저기 지금 위에서 보셨던, 보기에서 보셨던 철학, 그다음에 비전, 혁신, 이런 내용이거든요. 또는 뭐 다른 걸로 마음 상태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면 서비스 마인드라고 불러요. 저희가 태도. 그 다음에 뭐 창조 능력, 운영 능력, 개선 능력, 능력 이렇게 나오면 서비스 스킬, 서비스 능력 이렇게 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딱 요 키워드만 알고 계신다면 이 문제의 유형은 세 가지가 돌아가면서 출제가 될 텐데 전혀 틀릴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아예. 이해가시죠? 저희가 이렇게 틀릴 가능성 자체가 없다라는 거 자꾸 늘어나다 보면 나중에 가면 90문제 중에 대략 88문제 정도는 틀릴 가능성 자체가 없을 거예요, 아마. 두 문제는 마케팅 용어가 나올 테니까요, 아마. 그거는 틀릴 가능성이 아니라 대비할 가능성이 떨어지죠. 왜냐면 뭐 최근에 나오는 마케팅 용어들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뭐 이번 이런 영상의 목표도 그겁니다. 목표. 문제 딱 보는 순간 그냥 답 딱 나오게.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해가지고.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서번트 리더십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이 문제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좀 다른 걸 말씀드릴 게 더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서번트 리더십 그러면 일단 키워드는 이 어떤 봉사 이런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번트 리더십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 구조 형태로도 갖고 있어요. 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일단 뭐 CS 리더스에서는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역피라미드 조직 구조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다 연관 짓게 되면. 근데 이 서번트 리더십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이 문제 유형은요. 유독 선생님 동일한 방식이 유지되고 있는데 오답이 카리스마 리더십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보기가 많이 나와요. 뭐 이 관점도 중요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 나온 보기가 실제로 정답으로도 꽤 자주 나오거든요. 이 문제 보시면 지금 동일 유형이 더 많잖아요. 그죠? 유사 유형보다. 그러니까 정답이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답이. 이렇기 때문에 그 답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답이 결국은 카리스마 리더십의 의미를 갖고 있다. 카리스마 리더십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보시는 게 가장 우선인 거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답은요. 5번이에요. 이 지배성에 대한 강한 욕구, 카리스마 리더가 부하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동기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되는 거 이제 카리스마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의 역할이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카리스마 리더십에 대한 내용. 제가 아까 서번트 리더십은 봉사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라는 관점을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카리스마 리더십과 구별을 하는 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강사 이 5번 보기가 계속 답으로 나오잖아. 이걸 눈여겨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5번 보기가 카리스마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구나. 특히나 지배성에 대한 강한 욕구라는 단어를 보면 저 문구를 보면 그래 서번트 리더십이 아니라 카리스마 리더십 내용이었어. 이렇게 보시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억에 오래 남으세요. 이해가시죠? 이 문제도 다신 틀릴 가능성이라는 건 없어요, 선생님들. 다음 문제입니다. 자, 교재 외기출 문제고요. 이 다음 보기 대화 내용 중 김 부장의 상황에 가장 부합하는 이론이 뭘까요? 김 부장이 보기를 보니까 2번 얘기하네요.
정 과장, 우리 담배 한 대 피우고 와서 마무리할까? 정 과장, 죄송합니다. 저 지난주부터 담배 끊었습니다. 아우 독한 사람. 이참에 부장님께서도 금연에 동참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너도 독한 사람이 돼봐요. 라고 제안하고 있죠. 김 부장이 건강에 해로운 건 나도 알고 있어요. 알면 끊어야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이렇게 담배 필터를 끼워서 피우면 나쁘지만은 않아요. 어디서 약을 팔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결국은 해로운 걸 알면서도 내가 담배가 끊기 싫은 걸 뭐 하고 있죠? 합리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죠? 내가 담배 끊기 싫어하는 걸 해로운 걸 알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마저도 뒤에 가가지고는요, 이렇게 필터를 끼워서 피면 나쁘지만은 않다네. 나쁘지 않은 게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해로운 거고 뒤에서도 나쁘지만은 않다네라는 건 나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내 행동을 합리화시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보기들 중에 내 행동을 합리화시켜요 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인지부조화입니다.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입니다. 이해가시죠? 이 문제 유형도 제 기억이 맞다면 뭐 동일 유형이 한 번 출제됐지만 이 보기가 잘 안 바뀝니다. 딱 두 번 나왔지만 이 보기가 안 바뀌어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내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관점만 체크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 문제도 뭐 크게 어려움 없이 21번부터 30번까지 쭉 문제풀이를 통해 풀어봤고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 유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23년 2회차 시험에 좀 출제가 된다 그러면 조금은 헷갈릴 만한 또는 고민이 될 만한 그런 식의 문제는 몇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영상을 3개를 준비하면서 조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영상만으로 충분히 문제풀이의 이해도가 좀 향상이 되셨다면 저희도 감사드린 일이고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면 매번 떠드는 저희 카페에 놀러 오세요. 놀러 오신다? 유료 카페니까 놀러 오시는 건 아닐 거예요. 물론 오시면 무료 자료도 제공해 드려요. 뭐 기출문제 자료, 다 최신 기출문제 다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뭐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뭐 정시 시험 문제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뭐 몇 회차 몇 회차 몇 회차. 근데 문제는요. 최근에 출제되는 패턴을 보면 해당 챕터의 문제가 비중이 거의 고정돼 있거든요. 고정돼 있어요. 그럼 이 고정되어 있는 문제 수가 만약에 한 챕터에서 8문제씩 매번 출제가 된다 그러면 매번 8문제가 다 갈아엎어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기출문제집을 챕터별로 나눠서 학습하는 게 효과 또는 효율적으로 가장 뭐랄까요? 양질의 결과를 만들어내왔어요. 제가 2010년도부터 내내 강의해오면서 그런 패턴을 다 종합을 하고 분석을 하는데 그렇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수많은 교육생들도 저랑 같이 수업을 했던 교육생들도 챕터별로 나눠놓은 게 가장 공부하기가 쉬워요.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근간으로 만든 문제집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충분히 확신을 갖게 되실 겁니다. 이번 영상도 길어졌는데요.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 다음번 영상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CS 전략론 1번부터 10번까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